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너무 태연했습니다. 내 아들 빼앗아갔네. 시집 온 날 그게 시어머니가 제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 35년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었고 저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저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고 저는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그릇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먹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너는 설거지나 해. 남편은 옆에서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 어머니 성격 알잖아. 저는 그렇게 35년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언니가 며느리잖아. 당연히 언니가 모셔야지.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5년 동안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밤마다 깨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아들 어디 갔어? 매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엄마 죽였어.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35년. 시집 온 날을 기억합니다. 1989년 봄이었습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패백을 드리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빼앗아갔네. 저는 그게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웃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네.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을 따로 놓았습니다. 부엌 구석 낮은 선반 위에요. 며느리 그릇은 여기. 시누이는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저는 부엌 문턱에 앉아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 문턱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갔습니다. 시누이네 아들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설거지나 해.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조카들은 용돈을 받고 나가 놀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깐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아직 설거지 안 끝났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밥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밥 좀 먹고 설거지하면 안 돼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그냥 참아. 저는 참았습니다. 35년 동안요. 명절 밥상과 빈 그릇. 설날이 되면 시댁에 갔습니다. 조카들은 아침 일찍 와서 세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자들 올해도 잘 컸네. 봉투 안에는 1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봉투를 받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떡국을 끓이면서요. 명절 음식은 제가 다 준비했지만 세배를 받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떡국을 끓이는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국간장 어디 있어? 저는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시누이는 국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아. 근데 오빠 데려가서 엄마 외롭게 만든 건 언니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끓어올랐습니다. 떡국을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조카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앉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다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밥상이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으니까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부엌 한쪽에 남은 떡국을 찾았습니다. 그릇에 담아 데우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버려. 식었잖아. 저는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싱크대에 쏟았습니다. 며느리가 남은 음식 먹는 꼴 보기 싫어. 저는 빈 그릇을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밥은 먹어야죠. 남편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좀 참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지 못했고 남편은 참으라고 했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을 잃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이 집 주소를 기억 못하십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치매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치매래. 어떻게 할까? 시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며느리잖아. 당연히 언니가 모셔야지. 저는 말했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 같이 모시자. 시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모시기 힘들어요. 요양원은 어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간병할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으니까요. 밤마다 깼습니다. 내 아들 어디 갔어? 아들.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아들 어디 갔냐고. 남편은 옆방에서 잤습니다. 나 내일 회사 가야 돼. 미안. 저는 혼자 시어머니를 재웠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기저귀와 밤마다 깨는 잠. 시어머니 간병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 대지 마. 당신 누구야? 저는 조용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치매약, 소화제. 하루 3번 식후 30분. 시어머니는 약을 뱉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약이야? 다시 물을 떠서 약을 먹였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었습니다. 다시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한 끼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어머니는 배회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아들 기다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밖은 위험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일어나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곧 와요. 밤 10시가 되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힘드셨어요. 오늘 밤은 당신이 봐줄래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미안. 그리고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들 어디 갔어?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기저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재우고 새벽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MRI를 찍자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스크 파열이에요. 무거운 거 많이 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혼자 간병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은 간병 중이시니까 힘드시겠네요. 일단 물리치료 받으세요. 저는 처방전을 받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깨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물리치료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도 문제였습니다. 간병하느라 알바를 그만뒀으니까요. 시어머니 약값, 기저귀값, 생활비.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약값 좀 보태줄래? 시누이는 웃었습니다. 언니, 오빠 월급 받잖아. 그걸로 해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63만 원. 다음 달 관리비와 시어머니 약값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깰까봐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폐렴이 심합니다. 위독합니다.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위독하대. 빨리 와. 시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해요. 나 지금 바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중환자실이야. 회사 빠지고 와. 남편은 말했습니다. 오늘 회 있어서 못 가. 당신 일단 있어.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어디 갔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람들 응대하느라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장례식 둘째 날에 왔습니다.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누이는 울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엄마 죽였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대로 간병했으면 안 돌아가셨을 거야. 5년 동안 뭐 한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동생아, 진정해. 시누이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오빠도 가만히 있지 마.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게 누구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례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칼을 잡았습니다. 파를 썰고 고기를 볶고 국을 끓였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간병했는데 돌아온 말은 내가 죽였다였습니다. 국물이 끓어올랐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장례 3일 동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조문객들은 밥을 먹으며 신우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딸이 효녀네요. 엄마 마지막까지 잘 모셨겠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못해드린 게 많아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상을 하나 들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 밥 먹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죽여놓고 밥이 넘어가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웃었습니다. 역시 안 넘어가는구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우이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쏟았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했는데 이게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방도 휠체어도 약통도 모두 치웠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 재산은 내가 받을 거야. 언니는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았으니까 간병비는 충분히 받은 거지. 상속포기 각서 써. 저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 마음 상하지 않게 해줘. 가족인데.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계속 넣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이혼할게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3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어디 가서 살 건데?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야, 진짜 나가면 후회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구청 가족관계과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81번.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이세요? 재판 이혼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요.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배우자분과 합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상담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혼 의사 확인서 작성하시고 배우자분과 협의하세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있으면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상담사는 안내 자료를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35년이요. 재산 상황은요? 집은 남편 명의고 통장도 남편 명의예요. 제 명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이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집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기여도 인정받아서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간병도 기여로 인정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하시고 재산분할 조정 신청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인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찢었습니다. 이혼은 없어. 당신 어디 가서 살 건데? 저는 찢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판으로 갈게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해봐. 당신 이길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재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시댁에서 구박받았고 5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누이는 제가 죽였다고 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했습니다. 간병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35년 동안 가사노동과 간병으로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누이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증인은 원고가 어머니를 어떻게 간병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간병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시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바빴어요. 판사는 말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재판은 3번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피고 재산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5년의 대가치고는 초라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이혼했다며? 잘됐다. 이제 우리 오빠 편하게 살겠네.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 앞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지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저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편의점에 손님이 왔습니다. 어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김밥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었습니다. 나야.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 당신 없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당신이 해주던 밥이 그리워. 저는 웃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드세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다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돌아갈 것 같아요.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받지 않을 거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신우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언니 없으니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 문제는 아니에요.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오빠한테 돌아가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뭔데요? 시어머니 죽였다고 한 건? 밥이 넘어가냐고 한 건? 신우이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문을 막았습니다. 언니, 오빠가 요즘 술만 마셔. 회사도 제대로 안 나가.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신우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신우이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습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남편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물었습니다. 왜?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에서 봤는데 완전 망가졌더라. 술 냄새 나고 수염도 안 깎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대. 요즘 집에만 있다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친구는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제 내 인생이니까.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너 잘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와서 컵라면을 사갔습니다. 시험 준비해요.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취업 준비 중이에요. 저는 김밥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이거 서비스. 대학생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상들이 쌓였습니다.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웃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신우이는 울먹였습니다. 간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신우이는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래도 오빠 아내였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집으로요. 35년 동안 저는 도둑 취급받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제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남편은 후회하고 있고 신우이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